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중간선거까지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전원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이민 비자를 폐지하는 대신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파격적인 영주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25일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한 남성을 선로에 밀친 용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2단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안들을 총동원해 초강력 광풍을 몰아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거의 전원을 추방할 수 있다는 국방계약사들의 야심찬 플랜을 건네받고 채택과 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때 미군들에게 보안과 훈련, 병참을 지원했던 블랙워터 등 국방계약 회사들이 마련한 26쪽으로 된 청사진에 따르면 250억 달러를 들여 20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한 달에 50만 명씩 1200만 명 거의 전원을 추방하는 작전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아이스, CBP 등 이민단속 요원들은 물론 전직 경찰과 보안관 등 모든 사법집행관들을 1만 명 정도 일시 고용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서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군 기지에 수용하고 추방 절차까지 끝내 신속 추방하는 대책을 확정하도록 하고 추방 대상자 수용시설에는 프로세싱 캠프도 설치 연방검사와 법률보조원 2,000명을 배치해 현장에서 추방 시기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계약 회사들이 내놓은 청사진에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현재보다 600%나 급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계약 회사들의 지원과 방법들을 총동원해 부진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이민 비자는 폐지하는 대신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파격적인 영주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주권이 그린카드로 불렸지만 이것은 골드카드이며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2주 뒤 당장 골드카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푸틴 대통령 지지그룹에 속하는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게도 골드카드 구매 자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미국 정부는 취업비자의 우순위로 투자이민 비자를 만들어 한때는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즉시 임시 영주권을 준 뒤 3년 뒤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 50만 달러 투자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부유층들의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투자 의무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리저널 센터는 90만 달러, 직접 투자는 180만 달러로 약 2배 정도 투자액이 상향 조정됐으나 신청자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부유층이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비자가 원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기여보다는 해외 부유층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투자 이민 비자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폐지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는 폐지 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여가 적은 투자 이민 비자보다는 차라리 아예 영주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 돈은 투자 이민의 최대 5배에 달하며 특히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또 다른 돈벌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이 25일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25일 저녁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매시 의원은 정부 지출을 더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일기인 2017년 시행한 감세법을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또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2조 달러를 줄이고 정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에 공화당 의원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 우선 의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1일 상원이 별도로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과 하원이 25일 통과시킨 결의안을 가지고 타협을 통해 단일 예산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한 남성을 선로에 밀친 용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은 웨스트체스터 거주 19세 앤드류 파시니는 2건의 살인미수, 2건의 무모한 위험, 폭행, 불법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25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시니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1시 35분경 칼을 빼고 33세 남성 승객 뒤를 쫓았습니다. 이후 파시니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카메라를 찍으면서 피해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해 남성이 떠나려고 하자 파시니는 남성을 선로에 밀쳤습니다. 다행히 선로에 밀친 남성은 전철이 들어오기 전에 플랫폼으로 올라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도주원 파시니는 지난 1월 21일 검거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브루클린 디전철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은 파시닌의 범죄는 전철을 이용하는 모든 뉴요커들의 악몽이라며 그의 악행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철회 압력에 굴복, 오는 28일 직접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과의 희귀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금요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 나는 그가 오고 싶다면 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 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큰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도 양국 간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고 28일 양측이 서명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협정에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 언급돼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안보를 지원하는 데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재자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철회 압력을 받았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기왕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면 워싱턴 DC를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고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우크라이나 내 동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또 미국이 관리하는 펀드가 5천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익을 계속 납입한다는 조항에서 실제적으로 이를 보장하되 협정에서 구체적 액수는 기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로 현재 중국이 이를 독차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희귀 광물을 단독 확보, 중국을 앞지른다는 계획입니다. AP통신이 백악관 출입 거부 조치에 불복,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 거부를 우선 풀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오히려 일부 대형 언론사 위주의 폐쇄적 기자단 운영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수십 년간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백악관 기자단이 백악관 집무실 등에서의 취재를 담당할 풀기자를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자단이 아니라 백악관이 결정할 것이라며 백악관 취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금은 1925년이 아니라 2025년이다. 일부 언론이 백악관 출입 특권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수없이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했음에도 기자단은 자신들의 특권만 지키려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주요 통신사와 주요 일간지 등 몇몇 대형 언론사만이 백악관 기자단을 구성, 자신들만 짬짬이 특혜를 누려왔고 다른 언론사의 가입을 막아왔으며 일부 기자는 최장 50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브리핑실 맨 앞자리를 자신의 지정석으로 독점하는 등 수많은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진작에 이 같은 시스템을 뜯어고치려 했지만 대형 언론사에 밑보일 것을 우려해 망설여왔으나 AP통신이 덜컥 법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린 격이 됐으며 도리어 대형 언론사들은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대형 인쇄매체와 TV, 통신사 외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사와 취재기자들에게도 백악관 취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백악관의 조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지만 백악관 출입기자단 소속보다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기자들이 수십 배 더 많은 상황이어서 기자단 성명은 냉소를 낳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자 400년 이상 공식 통용되어 온 멕시코만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주장, 백악관으로부터 AP통신 취재기자와 사진기자의 백악관 집무실 및 대통령 전용기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결국 AP통신은 지난 21일 수정헌법 1조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우선 출입 거부부터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은 AP통신의 권리가 아니라 백악관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AP통신이 출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전격 기각했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만 기각됐고 본안 심리가 남았지만 가처분에서 재판부가 밝혔듯 AP통신만이 백악관 취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안 심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의 연방정부 공무원 직무성과 보고 지시에 대해 인사관리처의 의무가 아니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해고를 우려 자신의 업무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주 자신이 수행한 업무 5가지를 적어서 보고하라는 머스크의 21일 이메일 지시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연방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직무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23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보고한 것이라며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아이디어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억만장자 보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첫 내각 회의에 참석, 헌법에 규정된 중앙부처의 수장도 아니고 심지어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머스크가 참석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머스크의 첫 내각회의 참석 사실을 발표하며 연방 공무원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가 참석했다고 머스크를 꼭 집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 효율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설명하고 각 부처가 어떻게 이에 협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정부 효율부 소속의 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기술직 20여 명이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해체하는데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헌법을 지킬 것이라며 머스크의 반발, 집단사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스 샤피로 변호사가 시간당 $3,000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아담스 시장이 어떻게 변호사비를 조달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렉스 샤피로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변호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변호사로 시간당 최소 $3,000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퀸 엠마누엘 얼커트 앤 설리반 로펌은 소속 변호사가 1,000명을 넘으며 최근 한 소송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하며 증거로서 소속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 보수 내역에 따르면 알렉스 샤피로는 이 로펌의 글로벌 코어 매니징 파트너로서 가장 높은 보수인 시간당 $3,000를 받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맨해튼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변호사 보수에 해당합니다. 퀸 엠마누엘 로펌은 파트너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가 최소 $1,860에서 최대 $3,000이며 파트너가 아닌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는 최소 $1,035에서 최대 $1,665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보수 수준은 지난 2022년 파트너 보수가 시간당 $2,130였던 것을 감안하면
34%가 인상된 것이며 퀸 엠마누엘 로펌의 2023년 매출은 2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고용한 변호사 중 한 명의 시간당 보수가 3,000달러이며 다른 변호사까지 고려하면 아담스 시장은 시간당 5,000달러 이상을 변호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아담스 시장이 이처럼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쩌면 변호사 비용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하원이 신설한 태스크포스가 연준 통화정책 감사에 나섭니다.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통화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화당 소속 프랭크 루카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다음 달 4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연준 통화정책에 대해 스크린에 돌입합니다. 루카스 위원장은 연준의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과 관련 정말 양대 책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물가 안정이라는 주책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물가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 현상으로 잘못 판단, 대응 시기를 놓친 뒤 갑자기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는 비판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임을 나타냈고 경제 전문가 절대 다수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만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고집,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결국 뒤늦은 대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루카스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물가 안정과 고용 보장 두 가지 중에서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보장,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을 통한 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어 연준과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데 이어 이번에는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측은 연준의 독단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계획이며 만약 연준 독립성 보장으로 법 제정이 힘들다면 감독 강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크고 작은 여객기 충돌,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회피 우회 운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8시 20분경 보스턴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2246편이 워싱턴 인근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기술을 올렸습니다. 이 공항 활주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시간 전에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출발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2504편이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 착륙을 중단하고 공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른 여객기가 활주로를 건너가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 우회를 수행한 것이라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부터 미국 여객기들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공중 충돌한 뒤 포토맥 강에 추락해 두 항공기에 타고 있던 6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흘 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의료용 항공기가 추락해 7명이 숨졌습니다. 6일 알래스카에서는 베리에어 소속 세스나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17일 델타항공 여객기가 악천후로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착륙한 뒤 전복돼 화재가 발생,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 하락한 98.3으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온 한인 입양인 약 1만 8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 최대 주방욕실 박람회에서 LG전자가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SKS와 고효율 프리미엄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15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쳤습니다.
공화원 의원들이 미국의 유엔 탈퇴 법안을 발의했으나 미국이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엔 존립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이사가 K-팝 가수 최초로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내달 18일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시대 백자 다랑아리가 경매로 나오며 추정가는 18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입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 되면 근시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